굉장히 작고요. 실제로 그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건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한, 아직 그런 시스템적인 거 갖추지 못한 곳들이 거의 900개 이상이 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뒤에서 자세히 나오긴 할 건데, 이제 실제로 1년 이상 경영한 매장들을 한 2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진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해외에서 경영을 했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현지 법인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예, 제가 방문한 프랜차이즈 전시회 개요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에서 4개의 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전시회들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참가한 상하이 프랜차이즈 전시회는 총 370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187개 외식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게 지도거든요. 이 노란 게 다 이제 외식업.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제 외식업과 이제 도매업 각각의 30% 비중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전시회에서는 외식업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베이징과 상하이 전시회에 이제 지금 참가하고 있는 업체 수들, 그리고 실제로 오는 관중 수들을 있길래 좀 좀 넣어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관람객들이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들 살펴보면 뭐 3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네, 한 1억까지. 근데 요즘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요즘 추세는 조금 이제 가맹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중화를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유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람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란 게, 여기 보시면 그 55%를 차지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아무나 왔어요. 네. 네,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손이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 55%가 26세에서 35세예요. 굉장히 젊죠. 저 나이 때 그 중국에 지금 1인 소득이 3천위에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월급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25세에서 35세까지의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게 무려 55%가 된다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그리고 관심 업종은 이게 다 나눠져 있긴 한데, 실제로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이제 요식업까지 중국어로 써 있는 거거든요. 56%가 이제 관람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외식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시에 참여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봤더니, 이제 뭐 당연히 법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2개 이상의 직영 매장이 있어야 하고, 뭐 1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시스템이 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참가 비용은 이제 참고하시고, 그 AT 쪽에서 코리아관을 만들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T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 찾아봤는데, 거의 뭐 여기 보시면 100% 통역이니 부스 설치니 뭐 운송 통관비니 홍보니 카탈로그 제작이니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공고나 이런 데서 봤더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나? 뭐 그래서 좀 AT 그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중국에 진출하고 싶으면 다 무료로 나라에서 해주고 카탈로그까지 다 제작하고 홍보까지 해준다는데 너무 기회인 것 같고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리고 또는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종합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보면은, 요즘 중국 외식업계는 대중성, 창의성, 특색들을 강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런 호텔들, 그런 고고가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접대 같은 그런 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더 그 부패 척결이 엄청 심하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법도 워낙에 나라가 힘이 세고. 그래서 고가 식당보다는 대중화가 추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자본 사업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쩐주 나이차라고, 그런 나이차라든지 이렇게 뭔가 음료인데 커피 이전에 차 같은 음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커피 음료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유행한 지 꽤 됐죠. 근데 그렇게 포화 시장이 있다 보니까 1선, 2선보다는 이제 1선보다는 2, 3시 도시로 진출을 해야 되고, 이제는 뭐 싱바크어, 뭐
星巴克라 하면 이제 스타벅스 그런 데들이 이미 많은 곳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커피보다는 아이스크림이나 와플로 조금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러죠? 디저트로 이제 조금 특색을 해야 된다고 거기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가서 좀 충격을 받았던 지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설빙도 그랬지만 그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안 되는 지점들. 저번에 저희 그 공유 FC 대화방에서 어떤 분이 그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카페베네에서 그 커피를 안 팔고 막 한국 음식을 막 팔고 있어서 브랜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우리 한국에서 카페베네에서 물론 요즘에 조금 브런치 같은 거 파는 업체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조금 뭐 카페베네에서 떡볶이를 판다는 거 조금 충격적이죠.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지점이 바로 브랜드가 도용되는 지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여기 보면은 왕비가 떡볶이 허거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혹시 왕비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왕비집? 명동에 되게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한정식 집이거든요. 그 고기 굽는 이게 실제 왕비집이에요. 근데 이 왕비집을 한자 똑같죠? 똑같죠? 여기 한자랑 여기랑 원래 고기를 파는 왕비집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나와서 가맹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더 놀라운 건 바이두의 왕비집을 검색해봤어요. 근데 한국 왕비집이 한 개 나오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 다 그 왕비예요. 그 아까 떡볶이 파는 왕비집들. 브랜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바이두의 검색을 해서 첫 번째 링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요. 이게 뭐냐면 그 왕비집 가맹점주들 모이는 그 홈페이지예요. 그 한국에 있는 왕비집의 홈페이지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사진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왕비집에 떡볶이 파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맹점이 500개가 넘었대나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네. 그리고 웨이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대신 웨이보가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서도 왕비가를 쳐왔어요. 근데 이제 계정이 이제 왕비가. 저 사진도 왕비가 떡볶이 사진이에요. 설빙도 설마 있을까 해서 봤는데 설빙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프랜차이즈 보면 가운데 진짜 크게 설빙 짝퉁 매장이 있더라고요. 우유눈꽃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짝퉁 매장에서 지금 판매 가맹점주도 모집하고 있는 그 카탈로그고요. 이거는 진짜 AT 센터에서도 설빙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하고 있는 카탈로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설빙 되게 로고랑 비슷하잖아요, 여기랑. 근데 얘네가 카탈로그 사이사이 이런 거 막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냐면 바이두에서 슈에빙을 검색하면은 첫 번째 링크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짝퉁 브랜드의 홈페이지예요. 웨이보. 그 짝퉁 브랜드 중에 웨이보예요. 무려 푼스가 즉 팔로워가 26,000명이에요. 정말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설사 가짜라고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저희 직원 중에 그 이제 외식 전공하시는 중국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더 맛있대요. 그래서 여길 간대요. 굳이 오리지널 설빙을 그러니까 설빙도 맛있는데 이제 뭐 아니요 너무 많이 생기고 여기가 너무 이제 브랜드 도용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프랜차이즈 공부하다 보니까 알볼로는 아닌데 되게 알볼로스럽죠. 그렇죠? 그 쇼꽁 비싸라고 그러니까 수제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매장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알볼로가 이번에 진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선점되기 직전에 물론 얘네들이 갈란이라고 올리브 피자라고 쓰고 있지만 얘네들 또 치고 나가면 설빙과 그런 왕비집 꼴이 나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네. 그래서 브랜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시작하실 때 대표님 말씀하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전시회 갔다 오면서 이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왕비가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야, 나 이거 왕비가 이거 아는데 너네 이거 떡볶이 파는데 아닌데? 이랬더니 아니 떡볶이 파는데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한국에 있는 거 왕비가 봤는데 너네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이랬더니 상관없어. 이렇게 그 가맹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제 이제 벌가복은 여기까지고요.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우신대. 그래서 괜히 폼 잡았다가 한 방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희 회사 케이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건 전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저희의 경험,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좀 얻을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정도까지입니다. 뭐 이게 정답 아닙니다. 뭐 이제 중국이 얼마나 크고 우리 여기 세미나 오늘 제목이 저거죠? 그 뭐더라?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인가요? 치이나 차이나. 저는 그거 보면서 여기 질문 받기 전에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을 그대로 담았다고 생각이 돼요. 치이나 차이나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차이나는 기회입니다. 한국이 13억이라는 시장을 제일 가까이에 두고 있는 나라, 그 되게 축복이에요. 그걸 부정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가 부정이 돼요. 중국인이 해외여행 가자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마음 먹고 준비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가자 해서 탁 오고, 가보자 해서 탁 다닐 수 있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이고 차이는 게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막 나와서 케이블 TV 넘기다가 TV조선인가 어디 나와서 간담회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중국은 절대 악이고요. 근데 미국은 절대 선이래요. 근데 둘이 똑같거든요. 각자 자기네 나라 이익이 최선이지 중국이 뭐 우리 망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친한 친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미국을 너무 미화시키고 중국을 너무 악으로 보는데, 그냥 저는 한국한테 제일 도움 주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한국한테 피해를 주는 나라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이나 차이나가 아니라 좋은 기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가 사실은 생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많이 듣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되게 중국을 부정적으로 봐요. 특히 문화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중국인들을 좀 낮게 봅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좀 낮게 본다는 다 아는데, 솔직히 중국 가면요, 한국이 밀립니다. 경제 규모나 특히 앞선 상해나 이쪽 가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안동에서 저기 양반 몰락한 양반집 자제가 서울 와가지고 이 쌍놈들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표정에 다 나타나고 마음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 다 드러나서 비즈니스가 깨져요. 절대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머리 노란 사람들만, 얼굴 하얀 사람들만 존중받을 거 아니고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존중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돼요.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표정 안에 탁 드러나요. 말투 안에 드러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전제로 드리지만은 저희 회사의 경험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생각하신 나라가 있으신지, 그리고 네. 애초에 세팅을 제가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회사니까요.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 베이스의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국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저희는 국가 간의 이동 자체를 시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가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시작은 그냥 서울에서 편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저희가 2011년도에 만들었을 때 12년, 13년도에 탁 치고 나갔으면은
가다가 윙스푼이 탁 정치적인 이유에서 딱 쓰러졌을 때 자리를 탁 쳤으면은 쭉 갔을 텐데 사장이 소심해가지고 될 때까지 서비스를 오픈 안 하고 계속 굴리다가 선수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 중간에다가 저희 포지션을 잡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에서 정보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가 저희의 회사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많아서고요. 일본도 관심 있고 동남아시아도 관심 있고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식재단 과제가 저희가 제안을 넣은 게 세계 100개 국가의 한식당도 조사하는 겁니다. 별거 다 해요, 한식당이요. 한식재단이 별거 다 하는데 100개 국가의 한식당이 몇 개인지를 세워오래요, 저희 보고요. 그 전에 용역은 그거 되게 쉽다고 막 했는데 진짜로 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공간에다가 이렇게 공문 보내면 걔네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다 세서 몇 개 적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문서가 안 오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채택한 건 저희는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들을 싹 긁어다가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의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중국의 한식당이 4,000개래요. 한식재단 데이터 상으로는. 근데 베이징만 4,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야 되나 아니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베이징에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10,000개가 넘어가는데 물론 거기서 저게 들어갑니다. 기준이 한식당의 기준이 뭐냐? 근데 기준이 한식재단에서 처음에 제시한 거는 메뉴가 60인가 70% 이상이 한식 메뉴. 근데 한식 메뉴가 뭔가요? 한식 메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메뉴명이 한글로 돼 있으면은 저기 일본의 이자카야나 술집 가잖아요. 그럼 거기 비빔밥 있어요. 그럼 비빔밥 팔면 이게 한식집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조사는 어떻게 하면 물어봅니다. 한식당인가요? 그럼 주인이 네, 그러면 한식당. 메뉴가 얼마나 돼요? 뭐 대충 몇 개인데요. 그 중에 한 70%가 한식 메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식당. 였어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로 하니까 저희는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기존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아마 트러블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베이징이 10,0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저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한식당의 정의가 한국 메뉴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느냐, 이 기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좁혀서 갔는데 저희 레드테이블이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인들이 한식당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국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조선족이 하는 것도 있고 한족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관점은 현지인이 한식당이라고 하면 한식당인 거죠. 우리가 한식당을 부르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카테고리 분류해서 한식당이라고 분류해놔요. 이건 한식당. 한식당이 아니면 아닌 거. 내가 가서 이건 한식당 아니다. 이 구분을 현재 가지고 메뉴를 다 열어보고 메뉴 판매량을 봐야 돼요. 메뉴 개수로는 안 되고요. 판매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 부분은 저희는 계속 수집을 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준비된 거로는 웬만한 나라의 시장 상황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저 이강욱이라고 하는데요. 그 처음 봤을 때 그 이중 메뉴판은 없어서 외국인들 관광객들 상대로 그 나쁘게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았는데요. 요즘 다녀보면 그 주요 관광지의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도 되게 형편없이 주더라고요. 한국인한테든 중국인한테든. 그럴 때 지금 시스템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서 그 관광객들한테 편한데 그 고유 프랜차이즈 각 그 매장마다 원래 갖고 있는 맛하고 그 내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국가 용역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화를 뭐 바꿔준다거나 관리해주는 뭐 다른 내용들이 준비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이 아니라 보통 하는 방법은 리뷰라는 걸 남기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거랑 대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 대부분 본사에 계시겠지만 본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각 프랜차이즈들을 강력하게 장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어 정말 고객이 많은 상권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쉽게 서울역 앞에 있는 데는 친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손님 오는데. 근데 본사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사가 강력한 장악력을 갖고 하는데 그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프랜차이즈 핵심이 그겁니다. 브랜드, 그 다음에 상품 개발 능력, 이 두 가지를 갖고 로열티를 받고 상품을 공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본사가 강력하게 브랜드 파워를 갖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국내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해외도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서 해외 나의 브랜드를 본사가 현지에 중국에 우리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본사가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현지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에 종속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돼요. 근데 본사가 힘이 약하면은 그 어른들 얘기를 하면은 큰아들이 힘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본사의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빅데이터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현란하게 막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단순한 방법에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매장에 온 사람들한테 리뷰를 쓰게 하면 됩니다. 그게 블로그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돈 들여서 하는 거 말고 외국인한테, 매장에 온 사람들한테 한 개씩 해서 쌓으면 됩니다. 본사는 그게 도움이 되세요. 그럼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는 도움이 되세요. 개별 매장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사가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뭐 포스터도 좀 만드시고 이렇게 뭔가 리플렛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비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기념품이나 아니면 뭔가 좀 리베이트를 좀 주고 해서 매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그걸 차곡차곡,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정말 차곡차곡. 그리고 이런 브랜드는 횟수가 길면 길수록 힘이 더 세지니까요.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허투루 하는 매장들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본사 힘이 세면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되잖아요. 외국은 조금 더 사실은 좀 쉬울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표권 등록 이런 거는 쉽진 않지만은 또 정부에서 저희 이런 센터도 있고 뭐 아니면은 코트라 같은 데도 있고 우리 관할인 AT도 있고 지식재산권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지원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면은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생기고,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브랜드를 계속 키우고 이러면은 본사가 힘이 세지고, 본사가 힘이 세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일반 가게에서는, 지금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에서는 중국인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 멀리 보시는 거예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해외 진출이죠. 해외 진출을 비전을 두고 국내에서부터 하나씩 쌓자는 거로 접근하면 되고요. 한국인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보다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지금 블로그 검색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똑같아요. 현지에 가서 어디 갈 건지 모르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들의 검색 결과에 내가 노출되도록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친절하게, 대신에 조건은 사진 찍어, SNS에 올려.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중국 분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훨씬 더 원활하세요. 찍어서 올리면 뭐 줄게라고 하면 다 찍어서 올려요. 그거를
웨이보에 올리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챗으로 친구들끼리 그거는 카톡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디엠핑 같은 사이트에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에 올리면 저희는, 여러분들은 레드테이블을 접속하기 되게 편한데 외국인들은 또 자기가 원래 하던 데가 더 편하세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찍어서 올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차곡차곡이 몇 개 아니에요. 한 10개만 돼도요, 그만큼 검색 결과가 나온 데도 별로 없어요. 또 막상. 왜냐면 기존에 명동이나 홍대나 너무 많이 아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잘 안 가요. 또 중국인들이, 그중에 젊은 친구들 명동을 피합니다. 아까 같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중국인 가면 다 중국 사람이 있어서 싫다고 딴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자꾸 찾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회사 이름으로, 매장명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 검색이나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하면은 최소한 한 페이지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돼요. 저는 사실은 외국인이 그 매장을 선택할 때 현지에서 진짜 유명한 데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유명한데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맞느냐 안 맞느냐. 나랑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괜찮다고 써놓으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 뭐냐면, 여기가 유명한 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곳인데 그냥 네이버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중국인도 좋아해, 일본인도 좋아해, 당신 와도 괜찮은 데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면 완벽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검색 결과들을 많이 알려주는 방법인데, 실제로 관련돼서 중국 쪽 고객들 많이 오는 데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검색 결과 페이지 보여주기도 하고 미디어 노출된 거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 알립니다. 우리가 유명한 데야, 유명한 데 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써라, 리뷰 써라, 사진 찍어서 올려라 계속 유도하고, 그게 조금만 쌓이면은 되게 유명한 곳이 돼요. 명동에서 막 유명한 곳들, 사실 시작은 되게 쉽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했어요.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불고기 브라더스 명동점, 안타깝게도 폐점을 했지만, 명동점 처음에 지금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디엠핑에다가 리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디엠핑 순위가 올라가면 됩니다 해서 학생들한테 식사권 주면서 두 명에서 두 팀 불러가지고 글을 4개를 썼어요. 그때 등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와서 또 글을 쓰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중에 한 10등권 안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점주님이 재미를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코팅지에다가 리뷰를 쓰면은 뭘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전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고객한테 잘 대해주시고, 아까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만족된 결과를 공유하면은, 그걸 SNS 공유하시면은, 늘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지금 레드테이블 같은 경우 컨텐츠를 이제 결제를 해서 우리 한국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같은 해서 레드테이블에서 올려놓은 데 결제를 했는데 고객이 갔는데, 만약에 좀 전에 그런 단점들이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거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B2B 쪽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나오면은 저희가 일단은 정책은 없는데요. 정책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그 회사라 거래 안 하고요. 저희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객이 컴플레인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는데, 불만의 대상이 저희예요. 이 매장이 아니고요. 이 매장에다 할 것 같은데 매장을 소개시켜준 저희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트립이나 본인이 산 데다가 뭘 해요. 그럼 저희는 거래 관계를 위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다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주고, 그리고 잘 대해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시작점이고, 이 사람들 잘 키우면은 커질 수 있는데 잘못 다루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대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계약하신 분들이 대부분 또 아세요. 요게 시작점에 대해서 잘만 키우면은, 지금 내수시장 어려운데 한정된 고객들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새로운 고객들이 어디 갈까 막 찾아다니는데 내가 그걸 먼저 땡길 수 있으면은
우리 매장에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는 거고, 특히나 본사랑 얘기하면은 해외 진출, 데이터 분석 이런 데 본사는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원래 본사가 그런 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직원들 교육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기면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사고가 생기면은 저희는 과감하게 그 매장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고객을 계속 보내줘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매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타당한 게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원래 매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개별 매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저희도 어차피 또 이쪽에서 봤잖아요. 저희가 갑이고 저희가 을이고 병정이잖아요. 그래서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을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합시다.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탈이 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정말 더 심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매장에서 대응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심스러운 거는 한국인의 표정에 깔보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말투에 있어요. 제제 불러요. 우리가 외국인이 못 알아들을까 얘기하고 반말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심해요. 그런 게 오히려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유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 친구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100% 말씀 못 드린 거긴 한데, 일단 저희 쪽 생각은 고객에 맞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회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최대한 쭉 발표하면서도 회사,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파트너로 같이 가는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들을 쭉 고민을 해보시는 쪽에 중국을 기회로 보시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 모임의 의미인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일개 회사고 이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 정도까지를 같이 공유하는 게 모임의 취지에도 맞고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공유 FC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좀 굳이 저희 얘기를 많이 안 한 건데, 그래서 좀 재미가 없나요? 뭐 그렇기도 한데.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